1995년 5월 15일 오후 5시 신혼여행을 위해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한 신혼부부가 공항 앞으로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26세 신부 지연을 먼저 태우고 남편 현우는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현우가 짐을 다 싣고 트렁크를 닫는 순간 택시가 갑자기 시동을 켜며 출발했습니다. 뒷좌석에는 26세 신부 지연이 혼자 앉아 있었고 현우가 필사적으로 택시를 쫓아달렸지만 차는 이미 지연을 태우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시작합니다. 사건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5월 14일 김포공항 국제선 정사에서 한 쌍의 신혼부부가 출국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29세 현우와 26세 지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린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떠나는 신혼여행에 들떠 있었습니다. 현우는 서울 강남구의 한 중견 전자회사에서 근무하는 과장이었고 지연은 결혼과 함께 다니던 은행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경제성장과 함께 해외여행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두 사람이 선택한 여행지는 필리핀 마닐라였습니다. 1995년 당시 필리핀은 한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신혼여행지 중 하나였습니다. 현우는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와 결혼 축의금을 모아 이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김포공항에서 마닐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621편이 이륙했습니다. 비행시간은 약 3시간 20분이었습니다. 기내에서 두 사람은 여행 가이드북을 펼쳐놓고 마지막 일정을 점검했습니다. 필리핀 시간으로 오후 3시 50분 항공기는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의 시차는 1시간으로 한국 시간 오후 4시 50분에 해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입국 수속을 마치고 수화물을 찾았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무더운 열대 날씨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지연이 부채로 바람을 일으키며 더위를 식혔고 현우도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공항 출구에는 수많은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호텔까지 가는 택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의 택시기사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깔끔한 차림에 영어를 할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마카티 지역 호텔이요? 현우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1시간 정도 걸려요. 300페소입니다. 기사가 답했습니다. 택시는 비교적 깨끗한 흰색 승용차였습니다. 지연이 뒷좌석에 먼저 올라탔습니다. 기사가 룸미러로 지연을 보며 신혼여행이냐고 물었습니다. 지연이 결혼한 지 일주일 됐다고 영어로 답했습니다. 기사는 축하한다며 필리핀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우가 마지막 짐을 트렁크에 놓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택시기사가 시동을 걸고 현우를 태우지 않은 채 출발했습니다. 잠깐만요! 현우가 영어로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택시는 급격히 출발했고 지연은 뒷좌석에서 놀란 표정으로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택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필사적으로 택시를 쫓아 달렸습니다. 하지만 차는 이미 공항도로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숨이 차서 더 이상 뛸 수 없었습니다. 마닐라 공항 앞 인도에 홀로 서 있는 현우, 손에는 지연의 핸드백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현우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기사가 실수한 거닐까요? 아니면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1995년 필리핀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죄율이 높았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공항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영어를 할 줄 아는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택시 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자 경찰관들은 난감해했습니다. 관광객 대상 범죄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없으면 찾기 힘들어요. 한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야 현우는 겨우 마카키 호텔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택시를 타고 온 것이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에서 영어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보세요. 그리고 경찰에 정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호텔 매니저가 조언했습니다. 현우는 혼자 호텔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첫날 밤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연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각 지연을 태운 택시는 마닐라 시내 복잡한 거리를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뒷좌석에서 불안해하며 운전기사에게 계속 말을 걸었지만 기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호텔이 맞나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지연이 영어로 물었지만 기사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택시는 마카티 호텔과는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창밖을 보니 점점 후미진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의 높은 빌딩들이 사라지고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기사는 룸미러로 지연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차문을 열고 하지만 뒤쪽 문고리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는 마침내 마닐라 외곽의 한적한 지역에 멈췄습니다. 1995년 당시 마닐라 외곽은 가로등도 제대로 없어 밤이 되면 매우 어두웠습니다. 기사가 시동을 끄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공항에서 보았던 친절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한 명의 남자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 택시에 접근했습니다. 그는 기사와 타갈로그어로 짧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연은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지연을 억지로 끌어내 근처 작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외딴 지역에 있는 낡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집 안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다른 나라 여정 2명이 구석에 앉아 있었고 그녀들도 같은 방식으로 납치된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그제서야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들은 인신매매 조직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동남아시아에서는 경제난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범죄가 은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연을 작은 방에 가두었습니다. 창문에는 찰장이 있었고 문은 밖에서 잠겨졌습니다. 지연은 공포에 떨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살아서 현우에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5월 16일 새벽 6시. 현우는 잠들지 못한 채로 호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의 핸드백을 열어보니 현금, 화장품, 여행 일정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권은 지연이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 중에서 지연이 항상 가지고 다니던 작은 다이어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번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와 함께하는 첫 번째 해외여행, 정말 설레고 행복해. 현우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오전 7시 현우는 호텔 조식도 거르고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카티 지역에 있는 대사관까지는 택시로 20분 거리였습니다. 1990 대사관이 유일한 공식적 도움 창구였습니다. 대사관이 문을 열자마자 현우는 영사과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즉시 필리핀 경찰에 정식 신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색에 협조를 요청하겠어요. 영사가 말했습니다. 빨리 찾을 수 있을까요? 현우가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영사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사건이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인신매매 목적이에요. 해외로 팔려가기 전에 찾아야 합니다. 현우는 가슴이 막막했습니다. 인신매매라는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사관에서 필리핀 경찰에 연락했고 오후에 현우는 마닐라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통역관과 함께 정식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택시기사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현우는 기억나는 대로 설명했습니다. 40대 초반, 깔끔한 차림, 영어 가능, 흰색 택시. 하지만 번호판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마닐라에는 수천 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번호판 없이는 찾기 어려워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 시각 지연은 납치범들의 운신처에서 첫날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에 갇혀 있었지만 다행히 음식과 물은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납치범들은 총 4명이었습니다. 택시기사였던 40대 남성이 리더벽이었고 나머지 3명은 20대 후반의 젊은 남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체계적으로 조직된 인신매매 단이었습니다. 내일 배로 보낼 예정이야. 리더가 부하들에게 타갈로그어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함께 갇힌 다른 여성들의 표정이 절망적이었습니다. 한편 현우는 공항 주변 택시 정류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5월 15일 오후에 한국인 여성을 태운 흰색 택시 본 적 있나요?
현우가 택시 기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대부분의 기사들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한 명이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수상한 택시를 봤어요. 평소에 이 정류장에 서지 않는 차였는데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갔거든요. 어떤 차였나요? 흰색 도요타 코롤라였어요. 번호판은 기억 안 나지만 운전석 문에 작은 찌그러진 자국이 있었어요. 현우는 이 정보를 즉시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마닐라 경찰청 강력계 담당 형사 라모스가 이를 바탕으로 수사 범위를 좁혀나갔습니다. 5월 17일 오전, 경찰은 공항 주변 CCTV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당시 CCTV는 지금처럼 고화질이 아니었고 개수도 제한적이었지만 공항 같은 주요 시설에는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한 경찰관이 소리쳤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흰색 택시가 공항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번호판이 간신히 식별 가능했습니다. 라모스 형사는 즉시 해당 택시의 등록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택시는 마닐라 북쪽 케손시티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로드리고 산토스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3년 전에도 관광객 대상 절도로 체포된 전력이 있어요. 라모스 형사가 말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로드리고의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며칠 전부터 집을 비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이네요. 미리 도주 준비를 해놨어요. 라모스 형사가 분석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은 로드리고의 과거 동료들과 친척들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로드리고는 최근 몇 개월간 대규모 인신매매 조직과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보고했습니다. 이 조직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국제 인신매매단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젊은 여성들을 납치해서 중동이나 유럽으로 팔아넘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노리는 이유가 있어요. 신원 파악이 어렵고 가족들이 멀리 있어서 수색이 늘어지거든요. 라모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현우는 이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지연이 해외로 팔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털렸습니다. 보통 어디로 보내나요? 현우가 털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중동의 부유한 집이나 유럽의 불법 업소길이 주요 목적지입니다. 한번 그곳으로 가면... 라모스 형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지연이 갇힌 은신처에서는 불길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이 큰 가방들을 들고 들어왔고 감금된 여성들을 다른 곳으로 이송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 배가 출발해. 모두 준비시켜. 리더가 지시했습니다. 지연이 상황이 급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면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팔려갈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감시가 다소 느슨해졌습니다. 조직원 중 한 명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고 나머지들도 내일 이송 준비로 바빴습니다. 지연은 방 구석에서 탈출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의 철장은 견고했지만 문 근처의 벽 일부가 낡아서 약해 보였습니다. 함께 갇힌 다른 여성 중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20대 여성이었고 한 달 전에 똑같은 방식으로 납치되었다고 했습니다. 내일 배로 보내질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녀가 영어로 속삭였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현우가 자신을 찾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만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새벽 2시, 조직원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서 지연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지연은 탈출할 수 있을까요? 새벽 3시, 지연은 숨을 죽이고 방안을 살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조직원 하나가 맥주병을 손에 든 채 고개를 떨구며 졸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선 나머지 조직원들이 내일 지연과 다른 피해자들을 이송할 계획을 짜느라 큰 소리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열대야의 후덥지근한 공기 속 방 안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으며 벽에선 끈적한 습기가 느껴졌습니다. 함께 갇힌 인도네시아 여성 라니가 조용히 벽 모서리를 손톱으로 긁으며 지연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라니의 눈엔 두려움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벽의 아래쪽은 오래된 시멘트가 습기로 부스러져 있었으며 이미 작은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1995년 필리핀 외곽의 싸구려 콘크리트 건물들은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지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연은 바닥에 떨어진 녹슨 못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 못으로 조심스럽게 균열 주변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원들의 다툼 소리가 커질 때마다 그녀는 리듬을 맞춰 벽을 팠습니다. 소음이 새어나갈까봐 이불로 손을 감싸고 작업했습니다. 라니는 문 쪽을 주시하며 혹시라도 발각될까 떨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벽에 사람 하나가 간신히 기어나갈 수 있을 만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땀으로 젖은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라니에게 먼저 나가라고 손짓했습니다만 라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에 시도했다가 잡혔습니다. 라니의 속삭임엔 지난 찰칠 실패의 공포가 묻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망설였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면 이송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지연이 구멍을 통해 빠져나가려는 순간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직원 중 한 명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복도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숨을 멈추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문 앞에서 자고 있던 감시자가 몸을 뒤척였습니다. 5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조직원은 화장실을 다녀온 후 다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지연은 다시 구멍으로 몸을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공간을 통과하느라 옷이 찢어지고 팔에 상처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드디어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은 깜깜했고 주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방향 감각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소리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현우는 호텔방에서 라모스 형사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1995년 당시 국제전화는 호텔 객실에서도 가능했지만 요금이 매우 비쌌습니다. 로드리고의 동료 중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신문 결과 은신처 위치를 파악했어요. 라모스 형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보실 수 있나요? 현우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새벽 6시에 작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주변을 포위해야 해요. 현우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6시까지 3시간이 남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30분간 걸은 끝에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집들이 여러 채 있었고 그중 한 집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지연은 그 집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 50대로 보이는 필리핀 남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새벽에 갑자기 나타난 외국인 여성을 보고 놀랐습니다. 도와주세요. 경찰을 불러주세요. 지연이 영어로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영어를 할 줄 모르는 남성은 지연의 상처투성이인 모습과 찢어진 옷을 보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지연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아내를 깨웠습니다. 집 안에는 1995년 당시 필리핀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래된 가전제품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큰 브라운관 텔레비전과 벽에 걸린 유선전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남성이 경찰에 즉시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어보니 새벽 시간이라 당직자만 있었고 영어를 할 줄 아는 경찰관은 아침에야 출근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멀리서 찻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몸이 굳었습니다. 조직원들이 자신을 쫓아온 것 같았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세요. 남성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뒷문으로 나가 집 뒤편 숲으로 숨었습니다. 얼마 후 앞마당에서 거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조직원들이 이 집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여자 봤어? 한 조직원이 집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못 봤어요. 집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조직원들은 집안을 뒤지고 주변을 수색했지만 지연을 찾지 못했습니다. 30분 후 그들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숲에서 1시간을 더 숨어 있다가 조심스럽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주인 부부는 여전히 깨어 있으면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아침이 되면 경찰서에 데려다 드릴게요. 집주인이 말이 통하지 않는 지연에게 손짓발짓으로 말했습니다. 새벽 5시, 마닐라 경찰서에서는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라모스 형사가 이끄는 특수부대가 내일 새로운 은신처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장한 조직원들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라모스 형사가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현우도 경찰을 따라 현장 근처까지 동행했습니다. 1995년 당시 이런 작전에 피해자 가족이 동행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정각, 경찰 특수부대가 은신처를 포위했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항복을 요구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돌입 명령이 떨어지고 경찰들이 건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건물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한 경찰관이 보고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지연이 뚫고 나간 구멍이 발견되었고 바닥에는 지연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핀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부인이 탈출하신 것 같습니다. 라모스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현우는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연이 살아있다는 것은 확실해졌지만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주변 지역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반경 3km 내의 모든 민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 시각 지연은 집주인의 오래된 지프를 타고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995년 필리핀 시골 지역의 도로는 포장이 잘 되어 있지 하다 차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저기 경찰서가 보여요.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지연은 마침내 안전한 곳에 도착한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현우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전 8시 30분, 지연을 태운 지프가 바랑가이 경찰서 앞에 멈췄습니다. 바랑가이는 필리핀의 최소 행정구역으로 작은 경찰서가 있었습니다. 경찰서는 작고 낡았지만 지연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경찰관들은 상처투성이인 외국인 여성을 보고 즉시 응급처치를 해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영어를 할 줄 아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지연은 지난 이틀간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항에서의 납치, 은신처에서의 감금, 그리고 극적인 탈출. 경찰관은 즉시 마닐라 경찰서에 연락했습니다. 라모스 형사는 지연이 안전하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지금 바로 그쪽으로 향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분도 데려오겠어요. 라모스 형사가 말했습니다. 지연은 드디어 현우를 제외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악몽 같았던 이틀간의 일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라모스 형사와 함께 바랑가이 경찰서로 향하는 경찰차 안에 있었습니다. 1995년 필리핀의 도로 사정은 좋지 않아 마닐라에서 외곽까지 1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현우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지연이 정말 무사한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부인이 직접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목소리도 또렷했고요. 라모스 형사가 현우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시각 바랑가이 경찰서에서는 지연이 간단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팔과 다리의 상처에 소독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1995년 당시 시골 경찰서의 의료시설은 매우 기초적이었지만 응급처치는 가능했습니다. 지연은 경찰관에게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은신처의 위치, 조직원들의 인상착의,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까지. 함께 갇혀있던 여성들이 더 있어요. 인도네시아 여성 1명과 태국 여성 1명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즉시 이 정보를 마닐라 본청에 전달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구출해야 했습니다. 현우를 태운 경찰차가 바랑가이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현우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경찰서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지연이 의자에 앉아 붕대를 감은 채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현우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연도 현우를 보자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48시간이라는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지연이 현우의 품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현우가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라모스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부인의 증언 덕분에 조직의 전체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소탕 작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조직원들이 지연의 탈출을 알고 즉시 닿은 은신처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그들의 새로운 위치를 찾아야 했습니다. 조직의 리더 로드리고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어요. 그가 검거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라모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때 경찰서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마닐라 항구에서 수상한 선박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신매매 조직이 피해자들을 해외로 이송하려던 배로 추정됩니다. 전화를 받은 경찰관이 보고했습니다. 라모스 형사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항구로 가야 해요. 다른 피해자들이 그 배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전 11시, 일행은 마닐라 항구로 향했습니다. 1995년 마닐라 항구는 동남아시아의 주요 관문 중 하나였지만 보안은 지금만큼 철저하지 않았습니다. 항구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경찰 특수부대가 이미 의심스러운 화물선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배 이름은 마리아 델 마르였고 파나마 국적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선장과 승무원들이 협조를 거부하고 있어요. 수색영장 없이는 배에 오를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장 지휘관이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라모스 영사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연이 직접 목격한 피해자들이 그 배에 있다면 긴급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었습니다. 인명 구조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승선하겠습니다. 라모스 영사가 선언했습니다. 경찰 특수부대가 배로 돌입했습니다. 선원들은 저항했지만 무력으로 제압됐습니다. 배 안에서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화물칸 깊숙한 곳에 임시로 만들어진 감금실에서 7명의 여성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중에는 지연이 증언한 인도네시아 여성과 태국 여성 1명도 있었습니다. 모두 살아있어요! 한 경찰관이 소리쳤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로드리곰은 배에 없었습니다. 선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젯밤 늦게 다른 배로 갈아탔다고 했습니다. 놓쳤습니다. 라모스 영사가 아쉬워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항구 반대편에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경찰들은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타고 있는 건물은 인신매매 조직의 또 다른 은신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로드리고가 화상을 입은 채 체포됐습니다. 내부 권력 다툼으로 보입니다. 조직에 내서 배신이 일어난 것 같아요. 라모스 영사가 분석했습니다. 로드리고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일단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주요 범인들이 체포됐고 피해자들이 모두 구출됐습니다. 오후 3시, 현우와 지연은 마닐라 경찰서에서 마지막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조서 작성을 마친 후 두 사람은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출국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사관에서는 이미 귀국 항공편을 예약해 놓았습니다. 당일 밤 11시 55분 마닐라발 서울행 비행기였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큰 사고 없이 해결되어서요. 영사가 말했습니다. 현우와 지연은 더 이상 필리핀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이 악몽이 돼버린 상황에서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저녁 8시, 현우와 지연은 니뇨 아키노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일 전 신혼여행을 위해 설렘으로 내렸던 그 공항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라모스 영사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사건이 완전히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다시 한번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드려요. 밤 11시 55분, 대한항공 K262편이 이륙했습니다. 비행기가 상승하자 지연이 현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끝난 거야? 지연이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우리 집으로 가는 거야. 현우가 안심시켰습니다. 한국 시간 5월 18일 오전 6시, 현우와 지연은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지연의 어머니는 딸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딸 정말 고생했구나. 끔찍했던 시간, 두 사람은 이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로드리고를 비롯한 인신매매 조직원들은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필리핀 정부는 관광객 보호를 위한 법률을 강화했습니다. 1995년 마닐라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단순한 납치 사건을 넘어 국제 인신매매의 실태를 드러낸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현우와 지연의 용기와 필리핀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1985년 서울 변두리 한 골목길. 평범한 초등학생이 오락실에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다. 그 아이는 그날 이후 10년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런데 10년 후 어머니는 지하상가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다리가 잘린 채 바닥에 앉아 동전을 구걸하는 젊은 남자. 그 얼굴이 바로 실종된 자신의 아들이었다. 1985년 3월 15일 금요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작은 연립주택에서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41세 박영수는 동네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남편과 함께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가게 앞 평상에서 단골 아주머니들과 수다를 떨며 오후 시간을 보내던 그녀에게 이날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평온한 하루였다. 엄마, 나 오락실 갔다 올게. 12살 아들 박민수가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서며 외쳤다. 키 140cm의 마른 체격에 까까머리를 한 민수는 또래 아이를 보다 얌전한 편이었다.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했다. 그런 아들이 오락실에 간다고 하니 영수는 조금 의외였다. 일찍 들어와. 저녁 7시까지. 영순이 소리쳤지만 민수는 이미 골목 끝으로 사라진 호였다. 그 뒷모습이 아들을 본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민수가 향한 것은 학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신나는 오락실이었다. 80년대 중반 오락실은 아이들에게 환상적인 곳이었다. 팩맨, 갤러그, 스트리트 파이터 등 화려한 게임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아이들의 환호성과 게임 효과음이 뒤섞여 흘러나왔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동전 3개를 꺼내며 설렘에 차 있었다. 일주일 동안 모은 용돈 전부였다. 그는 평소 좋아하던 팩맨 게임기 앞에 서서 동전을 넣었다. 화면에 나타나는 노란 캐릭터를 조작하며 민수는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오락실 안에는 민수 또래의 아이들이 서너 명 더 있었다. 모두 게임에 몰두해 있어서 서로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 오락실 주인 김 씨는 40대 중반의 중년 남성으로 계산대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가끔 아이들이 시끄럽게 굴면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는 정도였다. 시간이 흘러 오후 6시가 되자 오락실에 있던 다른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민수도 마지막 게임을 끝내고 집으로 향할 준비를 했다. 동전도 다 떨어졌고 어머니가 7시까지 들어오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예, 잠깐만. 민수가 오락실 문을 나서려는 순간 낯선 남자가 그를 불렀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정장을 입었어서 꽤 신사적으로 보였다. 키가 크고 말쑥한 외모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있었다. 너 게임 잘하더라. 우리 오락실에서 게임 대회가 있는데 참가해 볼래? 남자의 말에 민수는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라 망설였다. 어머니가 늘 모르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당부했기 때문이었다. 저는 모르겠어요. 민수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다. 그러자 남자는 웃으며 손에 들고 있는 봉투를 보여주었다. 이거 봐. 상금이 10만 원이야. 너 같은 실력이면 충분히 우승할 수 있어. 1985년 당시 10만 원은 아이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다. 민수의 한 달 용돈이 2천 원 정도였으니 10만 원은 4년치 용돈에 해당하는 거액이었다. 민수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럼. 근데 대회장이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어. 차로 데려다 줄게. 남자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민수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10만 원이라는 큰 돈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게다가 남자가 정장을 입었어서 믿을만해 보였다. 우리 엄마가 7시까지 들어오라고 했어요. 금방 다녀올 수 있어. 1시간이면 충분해. 남자는 계속 설득했다. 그리고 오락실 밖에 세워진 검은색 승용차를 가리켰다. 현대폰이었다. 당시로서는 제법 고급차에 속했다. 민수는 잠시 고민했다. 10만 원이면 가족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고 새 게임기도 살 수 있었다. 결국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근데 정말 1시간 안에 돌아올 수 있죠?
물론이지. 걱정하지 마. 남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민수를 차로 안내했다. 민수가 조수석에 앉자 남자는 시동을 걸었다. 차는 신길동을 벗어나 강남 방향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신나게 창밖을 풍경을 구경하던 민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아저씨, 여기가 어디예요?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은데? 민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다 남자의 표정이 순간 변했다. 친절했던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빛이 드러났다. 조용히 해. 금방 도착한다.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민수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차는 계속 달렸다. 서울 외곽으로 점점 더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했다. 민수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꼭 참았다. 어머니가 늘 말했듯이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집에서는 영소연이 점점 초조해지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이미 6시 30분이 지났다. 평소 약속을 잘 지키는 민수가 이렇게 늦은 적이 없었다. 혹시 친구 집에서 놀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 동네를 한 바퀴 돌아봤지만 민수는 보이지 않았다. 8시가 되자 영수는 참을 수 없어 오락실로 향했다. 하지만 오락실 주인 김 씨는 민수가 6시쯤 나갔다고 했다. 6시에 나간 게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다른 애들도 그때쯤 다 나갔거든요. 영수는 더 불안해졌다. 집까지는 걸어서 10분이면 충분한 거리였다. 혹시 다른 곳에 들렀을까 싶어 민수가 자주 가던 문방구와 만화방도 찾아봤지만 헐수고였다. 밤 9시가 되자 영수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 공장에서 야근 중이던 남편 박철수는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랐다. 민수가 안 들어와. 6시에 오락실에서 나왔는데 아직도 안 들어왔어. 뭐? 잠깐, 내가 지금 집으로 갈게. 철수는 급히 공장을 나와 집으로 향했다. 20년 넘게 살아온 동네였지만 이날 밤 골목길은 유난히 어둡고 무서워 보였다. 부부는 밤새 동네를 뒤졌다. 경찰서에도 신고했지만 아직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대로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당시에는 아이들이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영순의 직과는 달랐다. 민수는 절대 이렇게 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올 아이가 아니었다.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것이었다. 그녀는 온몸이 털렸지만 아들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다. 새벽이 되도록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때만 해도 영수는 하루 이틀 지나면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10년간 계속될 기다림의 시작일 뿐이었다. 24시간이 지나자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신길파출소 김경수 경장은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아동 실종 사건은 늘 가슴이 무거웠다. 특히 부모의 절망적인 눈빛을 보면 더욱 그랬다. 오락실에서 6시에 나간 게 확실하다고 하셨죠? 김 경장이 영순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영순은 부어오른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밤새 울어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네, 오락실 사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아이들과 같이 나갔다고. 혹시 민수가 평소에 다른 곳에 가고 싶다고 말한 적 있나요? 친척 집이라든지? 아니에요. 우리 민수는 집 근처에서만 놀아요. 멀리 가는 걸 무서워하는 아이거든요. 김 경장은 수첩에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희망적이지 않았다. 85년 당시만 해도 CCTV는 거의 없었고 목격자 증언에만 의존해야 했다. 오락실 주인 김 씨를 다시 불러 자세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 씨는 40대 중반의 성실해 보이는 남자였다. 오락실을 운영한 지 3년째였고 동네에서 평판도 괜찮았다. 그날 6시쯤 민수 말고 다른 손님은 없었나요? 글쎄요. 5시 반쯤에 대학생 같은 애들이 몇 명 있었는데 6시 되기 전에 다 나갔어요. 민수가 나갈 때 혼자였어요? 네, 혼자 나갔어요. 다른 애들은 이미 집에 갔고요. 김 경장은 오락실 주변을 샅샅이 조사했다. 하지만 특별한 단서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오락실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길가에 떨어진 민수의 연필이었다.
이름이 적힌 연필이라 확실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다. 혹시 민수가 이 길로 집에 가던 중에 누군가를 만났을 수도 있겠네요. 김 경장의 말에 영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었다. 경찰은 동네 전체를 뒤지기 시작했다. 하수구, 공사장, 폐건물까지 모두 수색했다. 동네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수색에 참여했다. 하지만 3일이 지나도 민수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실종 신고 접수하고 전국에 수백 공문 보냈습니다. 곧 소식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김 경장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영수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민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나자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12세 초등학생 신비의 실종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다. 하지만 별다른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다. 경찰도 다른 사건들에 밀려 민수 사건에 투입할 인력이 줄어들었다. 영수는과 철수는 직접 나서기로 했다.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해. 부부는 전 재산을 털어 전단지를 만들었다. 민수의 사진과 함께 우리 아들을 찾아주세요 라는 글이 적힌 전단지 수천 장이었다. 서울 전역의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상가에 붙이고 다녔다. 혹시 이 아이 본 적 있으세요? 영수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봤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어쩐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들을 찾을 수 없었다. 6개월이 지나자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부산에서 비슷한 아이를 봤다. 대구시장에서 그런 아이가 있었다. 부부는 전국을 다니며 확인했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정말 우리 민수 맞나요? 영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을 때마다 돌아오는 답은 아니에요, 다른 아이예요 였다. 실망은 절망이 되었고 절망은 체념이 되어가고 있었다. 1년이 지나자 주변에서는 포기하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영순 씨, 이제 그만 좀 해요. 몸만 상하잖아요. 하지만 영순은 포기할 수 없었다. 모성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었다. 자식이 살아있는 한, 아니 살아있다고 믿는 한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다. 철수는 달랐다. 그는 점점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공장에서 돌아오면 소주 한 병을 비우고 잠들었다. 가끔 취해서 영순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제 그만해! 민수는 죽었어! 그럴 때마다 영수는 조용히 울었다. 남편의 마음도 이해했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2년째 되던 해 드디어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다. 인천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이 경찰서에 찾아온 것이다. 저희가 확실히 봤어요. 그 아이가 우리 오락실에 왔었어요. 남자는 신문에서 본 민수의 사진을 확인하고 연락했다고 했다. 시기는 실종 3개월 후쯤이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어른 남자와 함께 왔었고 게임도 하지 않고 금방 나갔어요. 어떤 남자였어요? 30대 초반쯤?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아이를 계속 재촉하더라고요. 빨리 나가자고. 영순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단서를 찾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남자의 정확한 인상착시나 차량 번호는 기억하지 못했다. 경찰은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재개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난 후였다. CCTV는 물론이고 목격자들의 기억도 흐려진 상태였다. 3년이 지나자 사건은 완전히 미제 사건이 되었다. 경찰 파일은 보관함 깊숙한 곳에 쌓여갔다. 담당 경찰관도 몇 번 바뀌었다. 새로운 경찰이들은 이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영수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매달 새로운 전단지를 만들어 붙이고 다녔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점점 냉담해졌다. 또 저 아줌마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영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아들을 찾는 것이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철수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는 영순이 민수 찾기에만 매달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둘 사이에는 대화가 끊어졌고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이혼해. 5년째 되던 해, 철수가 드디어 이혼을 꺼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다. 민수 없는 삶을 받아들이고 싶다고 했다.
영수는 충격을 받았지만 거부했다. 민수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했지만 철수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후였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영수는 홀로 남겨졌다. 남편도 아들도 없는 빈 집에서 그녀는 매일 밤 울었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다. 7년, 8년이 지나면서 영수는 점점 지쳐갔다. 몸무게는 10kg 이상 빠졌고 머리카락은 반 이상이 세워버렸다. 하지만 그녀의 의지만은 꺾이지 않았다. 그리고 1995년 어느 가을날 운명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영수는 꿈에도 모른 채 10년간 기다려온 재회를 단 며칠 앞두고 있었다. 1995년 10월 12일 목요일 을지로 지하상가. 영수는 친구 순자와 함께 겨울옷을 사러 나왔다. 52세가 된 그녀는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깊게 팬 주름, 성성한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깊숙이 가라앉은 눈빛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영순아, 이 코트 어때?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순자가 갈색 코트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하지만 영수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10년간 습관처럼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아, 네, 괜찮네요. 영순이 건성으로 답했을 때였다. 지하상가 한쪽 구석에서 뭔가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다리가 없는 젊은 남자가 바닥에 앉아 있었다. 무릎 아래가 모두 잘려나간 상태였다. 그 앞에는 동전 몇 개가 담긴 종이컵이 놓여 있었다. 영순의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젊은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체격이나 머리카락, 손의 모양이 묘하게 익숙했다. 영수는 숨을 죽이고 더 가까이 다가갔다. 영순아, 어디가? 순자가 뒤에서 불렀지만 영수는 듣지 못했다. 온 신경이 그 젊은 남자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3m, 2m, 1m. 점점 가까워질수록 확신이 서기 시작했다. 그때 젊은 남자가 고개를 살짝 들었다. 순간 영순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10년이 지나 성인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그 아이였다. 민수야? 영순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젊은 남자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영수는 확신했다. 22세가 된 아들이었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 알아보지? 영순이 소리치며 달려가려는 순간 민수가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마치 그녀를 보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돌렸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 알아보지. 영순이 민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10년간 꿈꿔왔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민수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두려움인지 놀라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그의 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우리 민수 맞지? 엄마가 10년 동안 찾았어. 10년 동안. 영순이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으려는 순간 민수가 몸을 뒤로 빼며 중얼거렸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히 민수의 목소리였다. 영수는 더욱 확신했다. 민수야, 엄마야, 왜 이렇게 됐어? 다리는 왜 이래? 영순이 울먹이며 물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상한 광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구경꾼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영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아들만 보였다. 그때 민수가 고개를 들어 영순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저 지금 감시당하고 있어요. 영순의 혈관이 얼어붙었다. 감시? 무슨 뜻인가? 뭐라고? 감시를 누가? 조용히 해요. 들으면 안 돼요. 민수가 주변을 불안하게 둘러보며 말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절해 보였다. 엄마, 경찰이 신고해주세요, 빨리.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마치 누군가 듣고 있다는 듯이 극도로 조심스러웠다. 신고? 무슨 신고? 나를 여기서 빼내주세요. 10년 동안. 민수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영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들이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알겠어. 엄마가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할게.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다. 안 돼요.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저기, 저 모자 쓴 남자 보여요? 민수가 눈짓으로 20m 떨어진 곳을 가리켰다. 검은 모자를 쓴 30대 남자가 신문을 읽고 있었다. 언뜻 보면 평범한 행인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계속 이쪽을 의식하고 있었다. 저 사람이? 네,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만약 이상한 행동을 하면... 민수가 말을 끝내지 못했다. 하지만 영수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아들이 누군가에게 강제로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해? 일단 엄마는 그냥 가세요. 나중에 경찰이 올 때 여기 와주세요. 아니야, 엄마가 어떻게 너를 두고 가? 엄마, 제발 지금은 위험해요. 저 사람이 의심하면... 민수의 간절한 목소리에 영수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 10년 만에 찾은 아들을 또다시 놔둬야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약속해. 여기서 도망치지 말고 기다려.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네, 약속할게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영수는 티나지 않게 종이컵에 1,000원짜리 하나를 구겨서 집어넣으며 온 힘을 다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참았다. 뒤돌아 걸어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다. 영순아, 뭐야, 왜 이래? 순자가 황급히 달려와 물었다. 영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지하상가를 나오면서 영수는 뒤돌아봤다. 검은 모자 쓴 남자가 민수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민수는 다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영수는 즉시 가장 가까운 파출소에 달려갔다. 신고할 게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 아들이 10년 전에 실종된 제 아들이 을지로 지하상가에 있어요. 경찰관이 의아의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영순의 절박한 모습을 보고 진지하게 들어주기 시작했다. 30분 후 경찰 3명이 을지로 지하상가에 도착했다. 하지만 민수가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검은 모자 쓴 남자도 사라진 후였다. 정확히 여기 있었어요. 영순이 소리쳤지만 그 골엔 아무도 없었다. 동전이 담긴 종이컵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영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 확실한 단서를 잡았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에게 강제로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을. 종로경찰서 형사과 박철민 경위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각종 강력 사건을 다뤄봤지만 영순이 신고는 유난히 마음에 걸렸다. 10년 전 실종된 아들을 지하상가에서 목격했다는 신고. 보통은 착각으로 처리하겠지만 영순의 확신에 찬 모습이 범상치 않았다. 정말 확실하다는 거죠? 100% 확실해요. 제가 낳고 길렀는데 모를 리 있겠어요? 영순이 단호하게 답했다. 그녀는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가득 가져왔다. 그리고 지하상가에서 본 젊은 남자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런데 다리가 없었다고 하셨죠? 네, 무릎 아래가 모두 누가 일부러 자른 것 같았어요. 박경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만약 정말 10년간 실종된 아이라면, 그리고 강제로 신체를 훼손당했다면 이는 중대한 강력 사건이었다. 감시당한다고 했다고 하셨는데 그 남자의 특징을 기억하세요? 검은 모자에 30대 초반 정도, 키는 170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신문을 읽는 척하면서 계속 민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경희는 즉시 을지로 지하상가 일대에 CCTV 수집을 주시했다. 90년대 중반이라 CCTV가 많지는 않았지만 주요 출입구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오전 CCTV 분석 결과가 나왔다. 영순이 말한 시간대에 다리가 없는 젊은 남자가 지하상가에 나타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리고 그를 뒤따라 검은 모자를 쓴 남자도 함께 나타났다. 이거 봐요. 수사관이 화면을 가리켰다. 영순과 민수가 만난 직후 검은 모자 남자가 급히 민수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10분 후 휠체어에 태워진 민수가 지하상가를 빠져나가는 모습도 확인됐다. 차량 번호도 확인됐습니다. 출구 쪽 CCTV에서 포착된 검은색 승합차.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였다. 박경희는 즉시 차량 추적을 주시했다. 서울 12-4587. 이 차량 소유자 누구야? 김정한, 45세. 주소는 구로구.
하지만 해당 주소지에 가보니 이미 이사를 간 후였다. 주인공에 따르면 3개월 전에 갑자기 야반도주를 했다고 했다. 뭔가 수상한 사람들이었어요. 낮에는 거의 안 보이고 밤에만 들락날락하고. 수사팀은 김정한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는 10년 전에도 아동유괴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었다. 박경희가 10년 전 사건 기록을 뒤지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민수 실종 당일 김정한이 신길동 오락실 근처에서 목격됐다는 제보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단순 제보로만 처리되고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었다. 10년 동안 계획적으로 아이들을 노렸다는 건가? 수사팀은 김정한의 동선을 추적했다. 차량 번호를 통해 역추적한 결과 그는 서울 외곽의 한 캐공장을 드나들고 있었다. 경기도 시흥에 버려진 섬유 공장이었다. 여기가 아지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경희는 즉시 현장 답사를 나갔다. 폐공장은 완전히 버려진 상태였지만 주변에 사람이 드나든 흔적들이 있었다. 담배꽁초,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휠체어 바퀴 자국까지. 여기서 감금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공장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이미 다른 곳으로 옮긴 것 같았다. 수사팀은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다. 최근에 이상한 사람들 못 봤어요. 아, 그 사람들 말이에요. 밤에 트럭으로 뭔가를 나르더라고요. 며칠 전에. 70탈만이의 증언이었다. 3일 전 새벽 2시경 트럭 2대가 와서 뭔가를 실어 나갔다는 것이었다. 어디로 갔는지 봤어요? 강화도 쪽으로 가는 것 같던데? 박경희는 즉시 강화도 일대 수색을 지시했다. 하지만 강화도는 너무 넓었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때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다. 강화도의 한 어민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신고였다. 밤마다 바닷가 쪽에서 아이들 우는 소리가 들려요? 아이들이요? 네, 여러 명이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수사팀은 즉시 해당 지역으로 향했다. 강화도 서쪽 해안가, 인적이 드문 폐허촌 마을이었다. 대부분의 집들이 비어있고 단 몇 채만 불이 켜져 있었다. 저기 창고 같은 건물 보이시죠? 어민이 가리킨 곳은 바다와 인접한 커다란 창고였다. 겉으로는 폐건물 같아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창문들이 모두 철판으로 막혀 있었다. 수상하네. 저건 감금용으로 개조한 것 같은데. 박경희가 쌍방경으로 건물을 관찰했다. 그때 창고 옆으로 검은색 승합차가 나타났다. 바로 CCTV에서 확인됐던 그 차량이었다. 저거다! 김정한 차량 맞아! 수사팀은 즉시 포위망을 구축했다. 하지만 성급하게 들어갔다가는 인질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다. 신중한 작전이 필요하다. 우선 주변을 감시하자. 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하고. 하지만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창고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절규였다. 지금 당장 들어가야 해! 박경희가 결단을 내렸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수사팀은 창고를 향해 돌진했다. 경찰이다! 문 열어! 창고문을 박차고 들어간 순간 수사관들은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10명의 아이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바닥에 누워 있었다. 대부분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가 신체 일부가 절단된 상태였다. 이게 무슨... 더 충격적인 건 그 아이들이 강제로 구걸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하루 종일 지하상가나 지하철 역정에서 동정을 유발해 돈을 벌어오는 것이었고 목표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가혹한 체벌이 가해졌다. 창고 구석에 민수도 발견됐다. 10년 전에 그 아이가 맞았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영혼이 빠진 듯한 눈빛, 앙상이 마른 몸, 그리고 무릎 아래 넘는 다리. 민수야. 박경희가 다가가자 민수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10년간의 지옥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었다. 조직원들은 이미 도주를 한 후였다. 하지만 이제 결정적인 증거와 피해자들을 확보했다. 진짜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창고 안에서 발견된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 수사관들은 입을 다물 수 없었다. 13명의 아이들이 각기 다른 형태로 감금되어 있었다. 어떤 아이는 다리가 없었고 어떤 아이는 팔이 없었다. 그리고 몇몇은 일부러 상처를 낸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박경희가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다. 벽면에 붙어있는 종이들이었다. 하루 목표 금액 5만 원, 미달시 저녁 식사 금지,
도망시도시 체벌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새끼들이 정말. 한 수사관이 분노를 참지 못했다. 아이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국어를 시켰던 것이었다. 창고 한쪽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것들이 발견됐다. 지하철 2호선, 3호선, 4호선별로 구분된 구걸 스케줄표였다. 그리고 각 역별 수익성 분석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일지로 입구역, 오전 9시에서 12시, 평균 수익 3만 원. 종로 3가역, 오후 1시에서 6시, 평균 수익 4만 원. 명동역 저녁 7시에서 10시, 평균 수익 6만 원. 90년대 중반 당시 명동과 을지로, 종로 일대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아서 동정심을 유발하기 쉬웠다. 이들은 그것을 노린 것이었다. 민수는 어떤 국어를 했나? 박경희가 기록을 뒤지니 민수의 업무 내용도 나와 있었다. 지하상가 입구에서 깡통을 놓고 앉아있는 것이 주 업무였다. 다리가 없다는 신체적 결함이 사람들의 동정심을 가장 크게 자극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다른 아이들의 기록이었다. 16세 금철미는 지하철 객차 안에서 껌을 팔았다. 한 손이 없는 상태로 불쌍한 고아입니다 라고 적힌 종이를 목에 걸고 다녔다. 18세 이미영은 편지 국어를 담당했다. 저는 부모 없는 고아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와주세요 라고 적힌 편지를 지하철 승객들 무릎에 올려놓고 돌았다. 편지 마지막에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15분 후 다시 돌아와서 편지와 함께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지하철을 이용하던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법한 광경들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조직적인 범죄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19세 박영수. 박경희가 또 다른 기록을 읽었다. 박영수는 명동 지하상가에서 활동했다. 척추가 구부러진 채로 바닥에 엎드려 구걸했다. 일부러 척추를 다치게 한 것이었다. 하루 목표는 8만 원이었다. 명동이 가장 수익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치밀한 시스템이 있었다니. 수사팀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구걸이 아니었다. 아이들을 납치해서 신체를 훼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돈을 벌어들이는 거대한 범죄 조직이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10년 넘게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었다. 전국에 이런 조직이 더 있을 수도 있어. 박경희의 말에 모든 수사관들이 선뜩함을 느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었다. 2일 후 김정환을 비롯한 조직원 7명이 인천에서 검거되었다. 그들은 이면 다른 은신처로 피해 있었지만 피해 아이들의 증언을 통해 행방이 드러났다. 우리는 그냥 사업한 것뿐이야. 김정환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다. 10년간 수십 명의 아이들을 납치하고 감금하며 강제로 구걸을 시켜서 수억 원을 벌어들인 것이었다. 재판에서 김정환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다른 조직원들도 15년에서 20년의 중형을 받았다. 하지만 이미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민수는 어머니 영순과 재회했지만 10년간의 트라우마는 쉽게 가라지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많은 곳만 가면 공황장애를 일으켰다. 갑자기 누군가 자신을 데려갈까봐 불안해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영순이 아들을 안으며 계속 달랬지만 민수는 며칠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10년간의 지옥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다. 병원에서 민수는 의족 수술을 받았다.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어느 정도 일상생활은 가능해졌다. 하지만 정신적 치료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다른 피해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대부분 10년 가까이 감금되어 있었던 아이들이었다.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했고 사회 적응 능력도 떨어진 상태였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특별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교육, 의료, 심리치료를 종합적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사회복귀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걸렸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국적인 충격을 주었다. 특히 90년대 중반 서울 지하철과 지하상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구걸하는 아이들이 사실은 이런 조직의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경악했다. 그냥 지나쳤는데 도와줘야겠다고 생각만 했지. 많은 시민들이 자책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그것이 조직적인 범죄라는 것을 알 방법이 없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아동보호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2년 후 민수는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아직도 가끔 악몽에 시달리지만 어머니의 사랑과 주변의 도움으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엄마, 고마워요. 어느 날 민수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10년간 포기하지 않고 찾아준 것에 대한 감사였다. 당연한 거야. 엄마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 영순도 눈물을 흘렸다. 10년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아들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기적 같았다. 하지만 아직도 행방불명된 아이들이 많다. 1985년 오락실에서 시작된 악몽이 1995년 지하상가에서 끝났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모성애가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 기적은 13명의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선사했다.